네, 환경보건 분자독성 원론, 생식독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애주기별 성적 성숙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뤄보겠는데요.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 정자가 X 염색체를 갖느냐, Y 염색체를 갖느냐에 따라서 수정란의 성이 결정되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그 성이 분화되는 이걸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대략 임신 6주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담은 영상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로만 드린다면 이 Y 염색체에서 Sex Determining Region Y라는 이름의 SRY라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서 SRY 프로틴이 발현됩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이 미분화 상태에서의 그런 태아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동그란 것들이 고나드이고요. 생식소죠. 얘네들은 마이 포텐셜이라고 해서 정소가 될 수도 있고 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면은 그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바깥에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몰피안 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로 컬러가 까만 건 아닌데 구별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몰피안 덕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 있고 그 바깥에 밀레리안 덕이라고 부르는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SRY 프로틴이 Y 염색체에서 분비된다고 했는데 이 SRY가 발현되면은 고나드가 테스티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소가 하는 일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울피한 덕이 그 세미니 세미널 베스킬이 되고 또 에피데드미스 부고 안으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서톨리 셀들이 그 여기서 이제 다른 호르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그 엔타이 뮬러리안 호르몬입니다. 엔타이 뮬러리안 호르몬은 여기에 있는 뮬러리안 덕트를 퇴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울피안 덕에서 분화된 이런 관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SRY가 없다면은 얘는 이 고나드는 오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테스티스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야 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울피안 덕은 테스토스테론 없이는 퇴화되어 버립니다. 그 정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엔타이 뮬레리안 호르몬은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레리안 덕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얘가 여성의 내부 생식기관으로 변모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에 그 메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위쪽 그림이 되겠고요. 테스티스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사실상 레이딕셀에서 만들죠.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이 성숙하게 되고 얘네들은 나중에는 이제 내려오죠. 이 오는 이제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까지 해서 last trimester 되면 이제 하강하게 됩니다. 피메일의 경우에는 정소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 울피한 덕이 퇴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에스트라다이올이 여기서 생성되겠다. 오바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의 그 대사체인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이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을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만들어주는 효소가 바로 5알파 리덕테이스입니다. 만약에 여기 그림으로 좀 재미있게 표현해 놨는데요. 만약에 이 효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인데요. 이 링크를 보셔서 누르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네,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생 독성을 뛰어넘긴 했지만 이 네오네이탈 시기
신생아 시기죠. 신생아 시기에 보면은 이미 그 남아와 여아의 성기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태아 때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애너스랑 항문과 성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아노제니탈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AGD라고 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척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갖고서 보면 이 여와 남아 사이에 그 길이가 다릅니다. 당연히 남아가 좀 길죠. 근데 이 작용은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뭐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에 많이 노출되거나 또는 에스트로겐 노출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에게 있어서. 또 그 유아기 시기에도 그 HP 축이 성숙인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프리네탈 시기 안드로겐 노출에 의해서 이런 영향이 이때부터 교란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춘기 시기에는 요 HPG 축이 활성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피드백이 이때부터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란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시작은 이런 고나도트로핀 릴리스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 전엽에서 LH나 FSH가 분비되어서 이 타겟 오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요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춘기 초기에 2차 성징 시작은 부신 안드로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성조숙증이라고 한다면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13세나 14세가 되어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이제 퓨버티가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아의 유선이 발달하는 시기이죠. 13, 14대가. 또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의 용적이 커지는 시기인데 대략 그 볼륨을 4ml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런 성조숙증은 그 HPG 축의 그 기능이 경우에 따른 조기 작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나도트로핀 릴리스 호르몬과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아의 가슴이 커지거나 남아의 여성용 유방 이런 것은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이에 부적절한 그런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도 있고 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증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애니멀 모델에서 이것들을 연구하는 그 방법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은 다이옥신이죠. TCD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부술판, 또 합성 안드로젠 또는 안티 안드로젠 이런 것들이 그 렛에서 사춘기 시작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중에서 TCD를 노출시켰을 때 메일이나 피메일이나 피버티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시점이 늦추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특히나 메일의 경우에는 정자수 감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자수가 감소하게 되고 또 잠복고환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테스토스테론의 정상적인 생성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또 알킬레이팅 에이전트인 부술판의 경우에는 그 피메일 점셀을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고나드 아트로피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피버티가 늦춰지는 그런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의 경우에는 서톨리셀을 파괴한다고 했었죠. 아무튼 제대로 된 그런 세포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 얘네들이 아노제니탈 디스턴스 길이를 줄이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건 테스토스테론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EDC 노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에스트로겐 미믹인 경우에 사춘기에 2차 성징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빨리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증을 유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프탈레이트나 DDT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미믹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별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모두 생식독성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네, 네, 우리 교재 플라센터 이게 나와서 잠깐 여기서 써보놓긴 했는데요. 이거는 뭐 임신이나 착상이나 태반이나 다 발달 독성과 관련돼 있죠. 근데 생식독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큰 물질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또 친수성 물질을 통과하기 힘들죠. 근데 환경 유해 물질들이 대략 한 500달톤 이하가 많고요. 또 태반에도 트랜스포터가 많이 있어서 이들이 태반을 통과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태아까지 직접 전달될 수가 있고, 태반의 건강에 대한, 태반에 관련된 영향도 많이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생식독성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제가 아주 개요적인 것들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또 제가 설명드렸었던 참고 영상도 좀 살펴보시면서 주로 원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논문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생식독성의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들을 작성해서 본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본 수업은 너무 짧아서 아마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생식독성 관련 것들은 그 성특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남성 특이적으로, 여성 특이적으로, 또는 메일 또는 피메일 특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 생식독성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것이냐 또는 정량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범주에서 살펴봐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물질들이 내분비 장애 또는 생식독성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때로는 태중에서, 때로는 퓨버티에 이르러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뭐 생식세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생식기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설명, 생리학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전을 찾아보신다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